안녕하세요. 보통 사람이 본 세계 속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베네딕트입니다. 짝사관무 부비불횡 두졸진무 오방제국. 유명한 한시인데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뜻을 좀 풀어드리면 대충 이렇습니다. 짝퉁 사기 관시 무능이 하늘 아래 난무하며 부정부패 비윤리 불투명 횡령이 천하에 넘쳐나고 두부찌꺼기 졸부 지인상 무개념하노니 오만방자 제국주의가 아닐까 하노라. 뭐 대충 이런 뜻이랍니다. 참고로 이 한시는 한문으로 제 이름 석자도 잘 못쓰는 인물이 쓴 것이라는 전설 같은 얘기가 내려오기도 해요. 오늘은 이런 현 시대의 중국 문명이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난한 나라들에게 돈을 퍼부어주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좀 사는 나라들이 한국을 포함해서요, 중국이 쌓아놓은 삐삐 위에 주저앉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공산당이요, 모택동 등등등 공산주의, 일당체제, 이념위주, 무상동물, 생각 없이 먹고 일만 하는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요즘 사자성어에 꽂혔거든요. 즉 중국 공산당이 오랜 내전 끝에 1949년 정권을 잡은 후 중국이란 나라의 영혼을 말살해버렸다는 주장이 대세입니다. 종교는 사회의 아편이며 자유, 특히 생각이나 표현의 자유는 절대 안 되며, 그런 건방진 생각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배급제도, 집단농장 등 유토피아 세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일당 체제인이 결국 제일 위에 수령이 있을 터이고 일당의 수령인이 독재일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일하면 배급 준다는 개념이다 보니 70년 세월이 흐르면서 한 나라를 이루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가치, 윤리, 법치주의, 국민 상호 간의 서로 간의 법치요, 공산당이 위해서 시키는 거 말고요,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망각한 채 통속평 등장 이후 돈 좀 벌면서 물질 만능, 가치 개념 전무, 상업 개념 전무, 법치 전무 등등 한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라는 주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북한을 동경하고 공산주의를 추구하다 보면 우리도 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조총련 행사에도 가끔 갔다 오고 내지는 등등 중국처럼 북한처럼 되는 걸 바라는 분들에게는 딱히 드릴 말씀이 제 머리로는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중국 좀 보세요 라고 해봤자 한국 같은 썩은 나라보다 중국은 얼마나 좋은 나라냐 라고 하실 것 같아서요. 그건 우리는 돈 좀 벌었던 중국이 시진핑을 만나면서 어떻게 몰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라는 카리스마 충만한 인간 한 명이 나와서 멀쩡하던 중국이 저렇게 된 걸까요? 아니죠. 공산당이 말살해버린 가치관, 정신세계, 윤리관 자리에 짝사관무, 부비불횡, 두졸진무, 오방제국이 중국 사회 구석구석 깊이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에 경제건 뭐건 모든 분야에서 사회 전체가 더 이상 정상 작동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른 것이죠. 거기에 하필이면 시진핑이라는 나라님이 나타나서 더 세게, 더 진하게 공산주의, 전체주의를 한다니까 더더욱이 지금이 무슨 14세기 티무르 대왕 시대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들끼리만 그런 게 또 아니잖아요. 시진핑이 세계를, 북남미 대륙은 일단은 제외하고 미국이 거기 있으니까 유라시아 대륙을 1대1로로 연결시켜 만만년 중국 중심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려고 해왔지요. 가슴 벅찬 상상을 하던 공산당원 청년 시진핑의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 쪼가리를 지난 40년 중국이 짝퉁 싸구려 물건을 팔아 벌어놓은 돈으로 실천에 올린 프로젝트인 것 같지 않으세요? 꼭 무슨 만화에 나오는 소년 주인공의 가슴 벅찬 상상 스토리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새로운 국제 질서를 법치주의, 투명성, 산업윤리, 근본적 페어플레이 정신 등등
가치관 없이 만든다고요? 지금같이 복잡한 세상에서? 시진핑 그렇게 둔하게는 안 봤는데. 그런데 그런가 하면 전 일본 총리 아베가 시진핑을 만나서 둘이 얘기를 할 때 시진핑이 그랬답니다. 내가 만약 미국에서 태어났었더라면 나는 아마 민주당에 들어가서 정치 인생을 살았을 거요 라고요. 이 정보를 전해들은 미국 정보국 애널리스트들은 화들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거 자기가 공산주의의 화신인 것처럼 난리치더니 공산주의 이념보다는 그냥 자기를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는 거야 라고요. 지대하신 과대망상증이 21세기 현실을 만나면 시진핑처럼 나라를 몰락으로 끌고 가는 건가요? 미국의 트럼프도 만만치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스타일만 좀 다를 뿐이지. 여하튼 짝사 관무 부비 볼횡 투졸 진무 오방제국이 1대1로를 하려고 가난한 나라들을 만나면서 무슨 일을 벌려놨는지 한번 보십시다. 우선 중국이 전략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에게 다가가서는 그 나라들의 정부 관리들과 사바사바하여서 돈을 쉽게 퍼주면서 인프라스트럭처 공공기반시설 공사를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정작 공사를 해주고 돈을 벌어간 회사들은 거의 모두 중국 회사들이지 현지 회사들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런 나라들이 돈을 못 갚아서 쩔쩔맬 경우 그럼 휘토류 광산 권리 내놔라, 우라늄 광산 권리 내놔라, 항만시설 99년 리스 계약서 내놔라 등등 하여서 지정학적으로 그 나라들을 간접적으로 지배 관리하고 군사 전략적 요충지를 점검해 왔다는 주장을 우리는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소위 debt trap diplomacy, 즉 빚의 덫 정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다고 합니다. 8월 22일자 Foreign Affairs Journal에 실린 China's Road to Ruin, 중국발 몰락으로의 길이라는 사설은 이런 중국의 행동을 빚의 덫이라는 화려한 문구 뒤에 존재하는 더 깊은 문제점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앞서서 언급한 지정학적 계산은 당연히 깔려 있을 것이나 사실 더 크게 보면 매우 어설프게 아마추어식으로 그러나 매우 냉소적으로 사리사욕적인 목적의 $1 trillion 한 1조 원이 되겠죠. 1대1로 사업의 일환으로 대출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전 세계에 지독하게 곤란한 문제점들을 남겨놓고 다녔다는 주장입니다. 냇가에서 고성방가 술자리하고 청소 정리 안하고 가버린 사람들처럼요. 중국의 이런 대출은 중국이 상대 가난한 나라의 정부를 상대로 당신 나라의 철로, 고속도로, 공한, 항만시설 등등 이러저러한 공공기반시설을 건설하면 경제가 기하학적으로 하루아침에 살아나고 등등 할 것이고요. 그 기반시설들은 국민이 사용함에 따라 더구나 중국의 1대1로 사업의 한 구간으로서 그 역할을 발휘하면서 pay for itself, 즉 본전을 찾게 해줄 것 아니냐라는 논리로 접근하여서는 중국 국영은행이 중국 국영기업을 통해서 상대 가난한 나라의 국영기업에게 대출해주는 모델을 사용해 왔습니다. 천조라는 어마어마한 대출 뒤에 숨은 중국의 의도는 물론 첫째로 시진핑이 상상해온 그 위대한 1대1로를 구축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상대 국가들이 가난하니까 돈을 빌려줘서 하게 한다는 개념이죠. 그리고 둘째로 앞서 생각해 본 것처럼 지정학적으로 그 국가들을 돈으로 간접적으로 접수하고 전략적 원자재를 확보하고 전략적 항만, 군사, 항공시설들을 세계 여기저기에 확보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가장 실질적 목적은 셋째, 중국 건설 기업들을 먹여 살려서 중국 건설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전에 우리 같이 생각해 본 것처럼 부동산 개발 건설이 나라 GDP의 3분의 1이 넘는 나라이니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한 정책이죠. 그래야만 했었다고요. 지금은 개발 건설 부문이 금융 등 모든 다른 경제 부문들을
끌고 앞장서서 몰락하고 있지만은요. 그러니 1대1로 공공기반 건설을 위해 돈을 빌려주되 일해주고 그 돈을 다시 받아 돌아오는 것은 중국 회사 노동자들이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중국의 이런 대출들은 소위 sovereign debt 또는 bilateral debt라 하여 국가 대 국가 간의 금융거래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고약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문제점들이 시작됩니다. 짝사, 관, 무, 부비, 불횡, 두졸, 진무, 오방제국의 정부 관리들이 가난한 개발도상국가들의 정부 관리들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비즈니스 내고를 했었을까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도록 하십시다. 투명한 입찰 절차를 통한 경쟁을 통해서요. 프로페셔널하고 투명하고 순진무구하게도 정직한 feasibility study,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요. 중국 돈 주고 중국 사람이 가서 일해주고 그 돈을 다시 받아와 주는 구조인데 그런 순진한 짓을 왜 해요? 그리고 상대 국가 고위 관리들에게도 적당히 내지는 등등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그 모든 과정에서 중국 국영은행, 국영기업, 관련 공산당원 등등도 적당히 내지는 등등 해야 일이 소소 풀려서 나라 돈 놓고 그 돈 따먹고 그리고 두부 찌꺼기지만 공공기반 시설이 완공되면 우리 중국이 1대1로로 세계를 제패하고 돈을 더 많이 번다는데요. 얼마나 가슴 벅차고 뿌듯한 자부심을 느꼈겠어요. 금융 투명성, 산업 윤리, 법치 뭐 그딴 것 안 따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엉망으로 말도 안 되는 타당성 조사를 대충 형식적으로 해서 중국식 두부 찌꺼기 공공기반 건축물들을 만들어 놓았으니 그것들이 당사자 국가 경제를 일으켜 주기가 쉽지만은 않겠지요. 그러니 그 나라는 돈을 갚을 길이 없어질 가능성이 생길 수 있겠지요.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몬테네그로의 아드리아 해안의 바르 항구와 세르비아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이 그 한 예라고 합니다. 몬테네그로가 원래는 입찰을 시도를 했으나 타당성 조사가 도무지 맞춰지지를 않아서 아무도 파이낸싱을 안 해줘서 아무도 입찰을 못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중국의 엑심뱅크 수출입은행이 누굽니까? 우리가 해줄게 라고 했다는 것이죠.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와 인도양 쪽에 있는 항만도시 문바사를 잇는 철도 사업 또한 그 한 예라 합니다. 그런데 이 케냐 철도 사업 얘기가 재밌습니다. 케냐가 돈을 갚기 힘들게 되자 중국 관리들에게 어떻게 좀 조정하자고 부탁하지 않았겠어요? 술도 좀 같이 마시고 룸사롱도 좀 같이 가고 그러면 전에 처음 시작할 때처럼 대충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너희 좋고 매부 좋고 관시가 좋은 게 뭡니까? 이럴 때 좋으라고 있는 거지. 그랬더니 웬걸? 중국인들이 이번에는 빡빡하고 혼자 잘난 척하는 백인 은행 간부들 변호사들의 한 수 더 떠서 내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아니 국가 대 국가 대출이라고 했지요? 중국 관리들이 나라가 외국에 가서 대출해주고 공사하라 할 때는 쉬웠지만 돈을 못 수고해서 빵꾸 내면 자기들이 추죽추 당할 거 아니겠어요. 없는 돈을 주고도 돈을 갚으라니 케냐가 어떻게 해요? 뭐 IMF에 갔죠. 사정 별의별 조건을 다 맞춰주고 2.3 빌리언 달러 약 2.8조 원 되나요? 를 빌려왔더니 중국이 그 돈으로 자기들 거 먼저 갚으라는 겁니다. 케냐로서는 국가 경제를 살려야 국가가 살 텐데 그래야 중국 대출도 갚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그러자 중국은 케냐에 건설하다가 말은 다른 중국 건설 프로젝트들 대금들을 준다는 거예요. 결국 케냐는 9천억을 중국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케냐에 남은 것은 경제 개발 등에는 제 역할도 못하는 타당성 조사가 엉망이었으니까 두부 찌꺼기 수준으로 건설된
애물단지들 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여지도 없지 않을 수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일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는 것일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2021년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연구 발표에 따르면 시중에 알려진 중국의 이러한 대출이 전체 1대1로 대출의 50%가 채 안 된다네요. 즉 나머지는 이면 계약, 즉 숨겨진 대출이라는 것이죠. 제가 약 10여 년 전 한국에 처음에 와서 사람들이 이면 계약 그래서 종이 양쪽에 프린트한 계약인가? 라며 의아해하다가 진짜 그 뜻을 설명을 듣고는 으악!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 한국에서도 아직도 늘 그런 사기성 계약들을 하나요? 그런데 중국의 1대1로 대출 행태에는 고약한 문제가 하나 더 깊숙이 더 있습니다. 이런 대출들을 가난한 상대방 나라 정부가 sovereign guarantee, 국가 채무 보증을 해준 겁니다. 즉, 그 나라 관련 국영 기업이 돈을 못 갚으면 국민의 세금으로 갚는다는 것이지요. 그런 있을 수 있다고 쳐요. 고약하지만. 그런데 이런 국가 보증 채무 그 자체도 비밀리에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비밀이요? 그 나라 국민에게요. 그리고 국제사회를 상대로요. 그러면 크게 낭패 볼 수 있는 자들은 누구겠어요? 첫째, 그 나라 국민들 또는 이런 채무를 떠안을 다음 정권일 터이고, 둘째로는 이런 비밀 이면 계약을 모르는 국제금융기관들이겠지요. 그리고 셋째, 이제는 문서로 확인은 안 해주지만 이런 비밀 아닌 비밀 대출들이 산재해 있다는 것 정도는 다 알게 된 이상 가난한 나라들이 더 이상 국제금융시장에 가서 돈을 빌려와서 경제개발 등을 할 여지는 없어졌죠. 적어도 수십 년 동안은 선진국들과 테크놀로지, 교육 등등 갭, 공백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벌어지기만 하는데 삐삐는 누가 쌓아놓고 손해는 딴 사람들이 보네요. 그래서 Foreign Affairs Journal의 사설은 IMF가 가난한 1대1로 참여 국가들에게 돈을 구워줘서 그 돈으로 중국 대출 금융을 갚게 놔두지 않을 수 있도록 IMF의 룰을 새로 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IMF에 돈을 내고 참여하는 나라이고 보면 다른 잘 사는 나라일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페리스 클럽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국도 2016년 21대 멤버로 참여하는 기관이 있는데 Sovereign Default, 국가 채무 불이행이 문제점이 될 때 모든 관련된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국가들을 상대로 페어하고 투명하게 금융해법을 같이 찾고 당사자 국가에게는 현실적으로 회복 가능한 해법을 관련자 모두, 관련 국가 모두 함께 찾아보자 하는 노력을 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중국은 물론 참여 안 합니다. 참 1대1로 관련 중국의 빈곤국을 상대로 한 금융행위 행태만을 보아도 작사, 관무, 부비불행, 두졸진무, 오방제국의 향연인 것 같으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